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난세에 꼭 읽어야 할 제갈량의 지혜.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 지은이는 쌍찐롱, 옮기리는 박주은, 발행은 다연 출판사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지혜의 성인으로 추앙받아온 사람이라면 단연 제갈량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에서 지모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제갈량은 마르지 않는 계책으로 복잡한 국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난국을 돌파하는데요. 문제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춘 데다 인정과 세태를 정확히 통찰해낸 그는 인걸 중의 인걸이었습니다. 제갈량의 지모는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도 유효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검증받고 천년의 세월 동안 운영되어 온 제갈량의 실전 지모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 지혜이자 인생 필살기라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삼국지 연의에 소개된 제갈량의 일화들을 전략술, 지략술, 공심술, 외교술, 기만술, 용인술 등 총 6장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오늘날에 걸맞게 재해석했습니다. 각 내용 말미마다 지략 해설을 두어 해당 일화 속에 숨겨진 제갈량의 지모와 전략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고, 현대인들이 제갈량의 지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그 활용법도 실전적으로 제시합니다. 참으로 막막하도록 혼란한 요즘, 복잡한 국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기막힌 계책으로 난국을 돌파해내며 사람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제갈량의 지략을 우리 인생에 온전히 적용하다 보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 어딘가에도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 손자병법 개편에서는 지도자라면 마땅히 지모, 신의, 인애, 용기, 위엄 등 5가지 덕목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중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지모의 중요성이다. 지모의 유무가 승패를 결정짓는 관건이라고 본 것이다. 손자병법은 말한다. 전쟁하기 전에 승산을 따지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승산이 높으면 승리할 것이요, 승산이 낮으면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승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승부는 보나마나 뻔한 것이다. 고대 병법의 집대성이자 온갖 책략의 보고인 역사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장수라면 용기는 물론 지모를 갖추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모는 어떤 것에 대한 인식, 판단, 분석과 더불어 창의적 사고를 포함하는 능력이다. 이를 개발하기 전까지 인류는 오랫동안 대자연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지혜의 힘에 대한 신뢰와 그 중요성은 서한시대 회남자, 주술훈에 나오는 여러 사람의 지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요컨대 지혜는 승리와 성공의 바탕이다. 중국 역사에서 지혜의 성인으로 추앙받아온 사람이라면 단연 제갈량을 꼽을 수 있다. 삼국지 연의에서 지모의 화신으로 등장하는 제갈량은 마르지 않은 계책으로 복잡한 국면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난국을 돌파한다. 문제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갖춘 데다 인정과 세태를 정확히 통찰해낸 그는 인걸 중의 인걸이었다. 제갈량은 융중의 출효에서 세상으로 나온 후 적벽대전을 앞두고 송권을 속복시키고 주유와 노숙을 설득하여 송권, 유비, 동맹을 성사시키는가 하면 적군에게서 얻은 화살로 동랑풍이 불어올 때 대대적인 화궁을 퍼부어 조조와 주유를 놀라게 한다. 그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도 올곧은 충성심을 지켰고 넓은 안목으로 혼란을 수습했으며
맹액을 7번 사로잡고도 7번 풀어주어 남중을 평정했고, 송공과 연맹을 맺어 근심을 없앴고, 법으로 총나라를 다스려 백성들의 삶을 편안히 했으며 추상 같은 기상으로 군기를 바로잡았다. 그렇게 밤낮으로 직무에 헌신하다가 오장원에 지는 별처럼 생을 마감했다. 그는 봉건 시대의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로서 정치와 군사는 물론 천문, 지리, 문화, 역술에 두루 통달했으며 담대한 식견과 치밀한 일처리로 입신의 경지에 가까운 활약을 펼쳤다. 모종강은 제갈량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역사 속에 수많은 현인, 재상이 있지만 만고에 걸쳐 그 이름을 떨친 이는 제갈량뿐이다. 그는 살림에 응거하여 검고를 놓지 않았고 세상에 나와서도 윤건을 두른 채 우선을 흔들며 선인의 풍모를 잃지 않았다. 초류에 머물 때는 천하를 삼분하는 계책으로 천시에 호응했고 세상에 나와서는 군주의 명을 받들어 북벌로 인사를 다했다. 7종 7금, 남만의 맹액을 7번 사로잡아 7번 풀어줌과 모구 유마, 식량을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한 말과 소 모양의 수레는 귀신의 솜씨를 방불케 했고 일평생 헌신은 신하로서 도리를 다한 것이었다. 그는 고대 현인, 재상 중에서도 가장 기이했다. 지혜뿐 아니라 다른 모든 면에서도 타의 추정을 불허한 제갈량은 문장에서도 최고의 명성을 떨쳤다. 7종 7금, 8진도, 모구 유마와 같은 기제로 볼 때 과연 기제라 할 만하다. 제갈량은 어떤 상대와 마주해도 전체 상황을 장악하고 매 순간 탁월한 계책으로 승리를 이끌어냄으로써 절대적 주도권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적과의 심리전을 성공으로 이끄는가 하면 매복, 잠입, 위장은 물론 도주까지 마다하지 않는 변화무쌍한 계책을 앞세워 적은 군사로도 대승을 거두곤 했다. 제갈량은 적군과 아군의 군사력을 치밀하게 분석하며 정확한 정보를 얻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상대를 능숙하게 교란했다. 갖가지 계책으로 끊임없이 승리를 거둔 그는 하늘과 땅, 산과 강처럼 마르지 않는 기제를 지녔으며 적군의 변화에 따른 변화무쌍한 군사 전략으로 항상 승리를 거두니 이는 귀신의 솜씨 같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렇듯 군사 전략에 정통하고 귀신 같은 용병술을 펼치는 제갈량에게는 기고만장하기로 유명한 주유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공명의 신묘한 재주는 내가 따를 수 없도다. 그는 죽기 전에도 하늘은 나를 내시고 어찌 또 제갈량을 내셨는가 하며 한탄했다 하니 제갈량만은 꺾을 수 없었던 그의 참담함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용병술에 능한 조조 역시 제갈량의 신출귀몰한 솜씨 앞에서는 패배를 거듭해야 했고 생각이 깊은 모사 사마이조차 나는 공명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시인해야 했다. 제갈량은 죽은 후에도 자신의 지략을 멈추지 않았는데 퇴각하는 총나라 군사를 쫓던 사마이는 제갈량처럼 보이는 유영을 보고 놀라 도주하며 제갈량은 죽어서도 나를 가만두지 않는구나 라며 탄식했다. 천하제일이라고 자부하던 모사조차도 제갈량의 마르지 않은 계책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 것이다. 지략이 풍부하고 결단력이 있는 제갈량은 그 박학다식한 두뇌로 생동감 넘치는 계책을 펼쳐 보인 인물이었다. 가만히 앉아 천하 형국을 꿰뚫어 보며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기이한 전략을 펼친 그는 줄곧 여유를 유지하는 신선의 풍모마저 갖추고 있었다. 후대 사람들은 제갈량을 본받아 책을 읽으며 천하를 연구했으나 위로 천문을 읽고 아래로 지리에 통달한 인물로는 지금껏 그를 능가하는 이가 없다. 수많은 사람이 제갈량이 지모는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날 현대사회의 정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의 생존 전략으로도 유효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모는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만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 판단과 통찰이 부족하면 실패와 좌절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역사 속에서 그 가치를 검증받고 천년의 세월 동안 운영되어 온
제갈량의 실용적 지모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 지혜이자 인생 필살기라 하겠다. 흙을 모아 성을 쌓다. 바다를 만드는 것은 물방울 하나하나. 무더운 5월에 군대를 이끌고 험한 땅에 들어섰으나 달빛 밝은 노수에는 여름날의 독한 기운이 피어오르네. 삼고초려의 은혜를 갚고자 큰 계략을 세웠는데 어찌 남만을 7번 놓아주는 수고를 마다하리. 제갈량은 맹획 등을 풀어주고 양봉 부자에게는 관직과 자귀를, 다른 병사들에게는 상을 내렸다. 양봉 부자는 절을 하고 물러갔고 맹획 등은 밤새 말을 달려 은갱동으로 돌아갔다. 은갱동 둘레에는 노수, 감남수, 서성수 등이 흐르는데 이곳에서 세 하천이 만나기 때문에 삼강이라고도 불렸다. 동굴의 북방은 100리 가까이 평원이 펼쳐져 있어서 물산이 풍부했다. 서쪽 200리에는 염정이, 서남쪽 200리에는 노수와 감남수가, 남쪽 300리에는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 양도동이 있었다. 이 산에는 은광이 있어 은갱산이라고도 불렸으며 궁정과 누대가 있어 만왕이 살았다. 사람들은 그 안에 가귀라는 조상의 묘를 짓고 소와 말을 잡아 제를 올렸는데 이를 복귀라 했다. 이들은 매년 촉사람이나 외지사람을 잡아 제사에 쓰기도 했다. 이 부족은 병이 나면 약을 쓰지 않고 무당을 찾아가 기도했는데 이를 약귀라고 했다. 그곳에는 형법이 없었지만 죄를 지으면 참수했으며 성숙한 여자아이들은 계곡에서 목욕하다가 자유롭게 배필을 찾았다. 부모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런 짝짓기는 하계라고 했다. 비가 고르게 내리는 해에는 씨앗을 뿌렸는데 곡식이 익지 않으면 뱀을 잡아 국을 끓이고 코끼리를 삶아 먹었고 매달 초하룻 날과 보름날에는 삼강성에서 장을 열어 서로 물건을 바꾸었다. 맹익은 동굴 안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는 촉병에게 여러 번 수모를 당했소. 이제 그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오? 한 사람이 말했다. 제갈량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추천하겠소. 모두가 돌아보니 맹익의 처남이자 부족의 8번 부장인 대래종주였다. 맹익은 크게 기뻐하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다. 대래동주가 말했다. 서남쪽으로 가면 팔납동이 나오는데 그곳 동주인 목록대왕이 뛰어난 법수를 가지고 있어. 그자는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비와 바람을 일으킬 줄 알며 호랑이, 표범, 승냥이, 이리, 독사, 정갈 등을 자유롭게 부린다오. 수하에는 신병 3만을 두었는데 모두가 용맹하오. 대왕께서 예물과 서신을 내려주시면 내가 그를 찾아가겠소. 그가 우리의 뜻을 받아준다면 촉병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오. 맹익은 즉각 서신과 예물을 주어 보내고 타사대왕에게는 삼강성을 굳건히 지키라고 명했다. 한편 제갈량은 병력을 이끌고 삼강성에 도착해 있었다. 멀리서 성을 바라보니 성 주위로 3면에 강이 흐르고 나머지 한 군데만 육지가 펼쳐져 있었다. 제갈량은 바로 그 육로로 위원과 조자랑을 보내 성을 공격하도록 했다. 이들의 군대가 성 아래에 도착하자 성 위에서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다. 적들은 한 번에 화살을 10개씩 쏘아댔는데 화살에는 모두 독이 묻어 있었다. 독화살에 맞은 병사들은 피부가 타들어가 오장이 드러날 정도였다. 조자룡과 위원은 성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음을 깨닫고 제갈량에게 돌아가 독화살 이야기를 했다. 제갈량은 직접 수레를 타고 가서 적의 정세를 파악한 후 진체로 돌아와 몇 리 뒤로 군대를 퇴각시켰다. 남만의 병사들은 촉군이 멀리 물러나자 크게 기뻐했다. 이들은 촉군이 자신들이 두려워 물러난 줄 알고 그날 밤은 보초도 세우지 않고 편히 잠들었다. 군대를 이끌고 멀리 물러난 제갈량은 진체를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닷새가 지나도록 아무런 군력을 내리지 않았다. 닷새째 되던 날 저녁 갑자기 미풍이 불어왔다. 제갈량은 그제야 명령을 내렸다. 전군은 옷을 하나씩 준비하여 초경까지 모이도록 하라.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 자리에서 참수할 것이다. 병사들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명령에 따랐다.
제갈량은 또다시 명령을 내렸다. 모든 병사는 준비한 옷에 흙을 가득 담아 싸도록 하라. 이를 어기는 자는 참수할 것이다. 병사들은 이번에도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제갈량이 시키는 대로 했다. 제갈량이 또다시 명령했다. 모든 병사는 흙을 담은 옷을 들고 삼강성 아래로 가라. 일찍 도착하는 자에게는 상을 내리겠다. 병사들은 옷으로 싼 흙더미를 들고 삼강성으로 달려갔다. 제갈량이 또다시 명을 내렸다. 모든 병사는 각자 준비해온 흙더미를 쌓아 발판을 만들어라. 그것을 밟고 성 위로 가장 먼저 오르는 자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촉군 병사 10만여 명과 투항해온 병사 1만여 명은 일제히 흙더미를 던졌다. 성 밑으로 흙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이윽고 신호 소리가 떨어졌다. 병사들은 일제히 흙더미를 밟고 성 위로 올라갔다. 남만의 병사들은 뒤늦게 이를 발견하고 급히 화살을 쏘아댔지만 이미 병사의 절반 이상이 촉군에게 사로잡힌 후였다. 남만의 병사들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고 타사대왕은 혼전 중에 죽고 말았다. 촉군은 여러 갈래로 적을 쫓아가 공격했고 마침내 성을 함락했다. 제갈량은 성에서 얻은 재물로 병사들에게 상을 내렸다. 가까스로 도주한 남만의 병사들은 맹익에게 말했다. 타사대왕이 죽고 삼강성도 함락되었습니다. 맹익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바로 그때 촉군이 강 건너 동굴 앞까지 당도했다는 정갈이 들어왔다. 맹익은 혼절할 지경이었다. 지략 해설. 작은 것을 쌓아 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전쟁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관자, 형세해는 말한다. 바다는 들어오는 물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깊어지고 산과 흙은 돌을 가리지 않고 받아들임으로 높아진다. 노자도 나무는 털끝만한 싹으로부터 시작되고 구층 누대도 한 삼택이 흙으로 쌓기 시작하며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이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고 흙이 한 줌씩 쌓여 고산 줄령이 되는 법이다. 활용. 흔히 비범한 사람은 큰 일만 하고 평범한 사람은 자잘한 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 이치는 결코 그렇지 않다. 비범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작은 일이 하나씩 모여 그 사람의 일생을 이루기 때문이다. 작은 일 하나하나는 바로 그 사람의 일생을 형성하는 기초이다. 큰 일은 내가 찾는다고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협당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다. 하지만 작은 일은 매일 수시로 다가온다. 그래서 작은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합당하게 한번 처리하기는 쉽지만 매일 그렇게 처리하기란 어렵다. 평생 신중하게 열정적으로 불평불만 없이 해나가는 것은 큰 일을 한번 제대로 해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큰 일은 사람의 지혜, 능력, 인격을 총체적으로 시험하기에 이를 잘해내는 사람은 작은 일 또한 잘해낼 수 있다. 작은 일이라도 성심을 다하면 큰 일을 했을 때 못지않은 커다란 기쁨을 누리게 되지만 그 작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을 맛볼 수 없다. 작은 일 앞에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는가? 작은 일은 언제라도 기회가 있기에 그 기회들을 전부 합치면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 된다. 그러나 큰 일은 어쩌다 한 번씩 하게 되므로 모든 기회를 합쳐도 작은 일들을 하는 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공의 역량은 작은 일을 열심히 하는 동안 꾸준히 잘한다고 할 수 있다. 작은 일도 매일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무시할 수 없는 결과가 되어 돌아온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 아니더라도 매일의 작은 일을 큰 일처럼 여기고 열정을 다한다면 위대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위대한 일은 평범한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1년 단위의 노력은 계절 단위의 노력에, 계절 단위의 노력은 한 달 단위의 노력에, 한 달 단위의 노력은 매일의 꾸준한 노력에 미치지 못한다. 하나의 일이 한 사람의 명성에 영향을 준다면 몇 가지 중요한 일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고 무수히 많은 작은 일은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 달 만에
1년 만에 위대한 사람이 될 리 만무하다. 오랜 세월의 노력과 추구, 연마가 뒷받침되어야만 자신이 소망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다. 기회만 잘 만나면 가난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려면 기회를 잘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괄목할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나무를 심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지고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피는 꽃이 달라지듯이 작물 재배 경험이 쌓이면 농부가 되고 사물을 갈고 다듬다 보면 장인이 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경험이 쌓이다 보면 상인이 된다고 한다. 경험을 축적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기쁨이 된다.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은 그냥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는 것만큼이나 단순하다. 나는 완벽해지고 싶다. 타고난 재능이나 재산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술이나 도박 같은 것은 당장이라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성공하는 이들에게 항상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특출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라도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는 비법이 있다고 믿는가? 모든 일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처리하는 사람, 스승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배워 박사가 되는 이들만이 성공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망상 속에 갇혀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커다란 실패를 낳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품은 사람은 부모가 모든 것을 해주길 바라는 아이와 같다. 오줌을 싸고 싶으면 부모 품이든 이불 속이든 가리지 않고 싸대는 어린아이 말이다. 어린아이에게는 부모가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라서는 이러한 태도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평생토록 성공할 수 없다. 진정으로 성공을 바란다면 모든 일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성공의 길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성공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학습이요, 꾸준한 축적이기 때문이다. 고산줄령도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디뎌야 비로소 오를 수 있다. 어떤 일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장계 취계, 날카로운 해안으로 적을 간파하다. 제갈량이 6번째로 기산에 올라 사마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정문의 거짓 투항을 눈치채고 이를 장계 취계했기 때문이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워낙 신중하여 사람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사마이는 진랑을 전장군으로 임명했는데 이는 그의 무공이 탁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갈량은 자신을 찾아와 투항하겠다고 하는 정문의 말도 사실이 아님을 직감한다. 제갈량은 여러 장수와 계책을 의논하던 중에 위군 한 명이 투항해 왔다는 보고를 들었다. 제갈량은 그 자를 안으로 들여 투항 연유를 물었다. 저는 위나라의 편장 정문입니다. 근래에 진랑과 함께 군사를 이끌어 왔으나 사마이가 사심에 편향되어 진랑은 전장군에 임명하면서도 저는 초기와 같이 취급했습니다. 가슴에 울분이 쌓여 승상께 투항하고자 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하찮은 힘이 남아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정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진랑이 진체 밖에서 싸움을 걸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제갈량이 정문에게 물었다. 그대의 무예는 진랑과 비교하면 어떤가? 정문이 대답했다. 제가 당장 저자의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대가 진랑의 목을 베어온다면 더 이상 그대를 의심하지 않겠다. 정문은 흔쾌히 말을 타고 진체 밖으로 나가서 진랑과 싸웠다. 제갈량도 몸소 나가 둘의 대결을 지켜보았다. 진랑이 창을 치켜들고 정문을 꾸짖었다. 반역자인 주제에 감히 내 말을 빼앗아 타고 있다니 어서 내놓지 못할까? 정문의 말을 달려 진랑을 상대하더니 일합을 겨루기도 전에 진랑의 목이 땅에 떨어졌다. 정문은 머리를 가지고 진채로 돌아왔다. 장막 안으로 들어온 제갈량은 자리를 잡고 앉아 좌우 군사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자를 참수하라. 정문이 깜짝 놀라 말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진랑을 알고 있다. 네가 목을 벤 자는 진랑이 아니다. 제갈량은 웃으며 말을 이었다. 사마이가 너더러 거짓 토항을 하라더냐. 내 눈은 속일 수 없다. 어서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장 너를 참수할 것이다. 정문은 그제야 자신의 거짓 토항을 자백하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읍소했다. 제갈량이 말했다. 살고 싶거든 지금 당장 일이 잘 되었다는 편지를 써라. 사마이가 우리 진체를 공격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만일 사마이를 붙잡게 되면 그 또한 너의 공인이 마땅히 중용해주마. 정문은 사마이에게 보내는 서신을 써서 제갈량에게 바쳤다. 정문을 옥에 가두고 나자 제갈량 곁에 있던 번건이 물었다. 저자가 거짓으로 투항한 줄은 어찌하셨습니까? 사마이는 사람을 가벼이 쓰지 않소. 진랑이 전장군이라면 필시 무예도 출중할 터인데 전문가 일합도 겨루지 못하고 죽었겠소? 나는 그 싸움을 보고 그자가 진랑이 아님을 확신했소. 그러니 정문의 투항도 거짓일 가능성이 크지요. 제갈량은 말을 마치더니 말솜씨가 뛰어난 군사를 골라 귓속말로 계책을 알려주었다. 그 군사는 정문이 쓴 서신을 가지고 위군의 진체로 가서 사마이에게 뵙기를 청했다. 사마이는 편지를 읽고 나서 그 군사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중원 사람으로 정문 장군과는 동양인데 여기저기 떠돌다 총나라로 흘러들었습니다. 오늘 정문 장군이 공을 세워 제갈량이 정문 장군을 선봉으로 세웠습니다. 정문 장군께서는 저에게 편지를 전달해라 부탁하셨습니다. 내일 밤 햇불이 보이거든 도도께서는 불빛을 신호 삼아 친히 대군을 이끌고 촉군의 진체를 공격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정문 장군께서도 안에서 호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마이는 한참을 더 캐묻더니 다시금 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군사의 말과 다른 부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마이는 그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라 이르고는 말했다. 오늘 밤 이경에 촉군 진체를 급습하겠다. 승리하면 내 너를 중용하마. 군사는 사마이에게 절하고 물러난 뒤 촉군 진체로 돌아가 제갈량에게 모든 사실을 구했다. 제갈량은 칼을 들고 보강하며 원을 올렸다. 그런 다음 왕평과 장이, 마충과 마대, 그리고 위원에게 각각 계책을 내렸다. 제갈량 자신은 군사 수십 명을 이끌고 높은 산 위에 앉아 군대를 지휘했다. 한편 사마이는 정문의 편지를 보고 두 아들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촉군의 진체를 급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맏아들 사마사가 간했다. 아버지는 어찌 편지 한 통만 보시고 모험을 감행하십니까? 만일 일이 잘못되면 어쩌시려고요? 차라리 다른 장군을 먼저 보내시고 아버지는 뒤를 따르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옳다 여긴 사마이는 진랑에게 군사 1만을 주어 먼저 촉군의 진체를 공격하도록 하고 자신은 그 뒤를 따랐다. 그날 밤 초경에는 달빛이 밝고 바람도 잔잔했다. 그런데 이경이 되자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밀려오더니 앞이 깜깜해져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사마이는 기뻐하며 말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위군은 모두 함매하고 말에는 재갈을 물린 채 앞으로 나아갔다. 먼저 촉군 진체에 당도한 진랑은 거침없이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촉군 진체에는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진랑은 제갈량의 계책임을 직감하고 퇴군을 명령했다. 그 순간 사방에서 햇불이 오르더니 고함 소리가 진동했다. 곧이어 왼쪽에서는 왕평과 장의가, 오른쪽에서는 마대와 마충이 군대를 몰고 나왔다. 진랑은 죽기 살기로 싸웠으나 적의 포위를 뚫을 수 없었다. 진랑의 뒤를 따르던 사마이는 이기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 일단 촉군 진체를 향해 내달렸다. 그런데 새로운 함성과 함께 북과 피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화포도 하늘을 찌를 듯 터져댔다. 그와 동시에 왼쪽에서는 패하여 군사들 중 19은 죽거나 다치고 나머지는 뿔뿔이 흩어졌다. 촉군에게 포위된 진랑은 메뚜기 떼처럼 날아드는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진랑이 죽자 사마이는 패잔병을 이끌고 본용으로 돌아갔다. 삼경이 지나자 날이 밝기 시작했고
제갈량은 산 위에서 군대를 거두었다. 이경 무렵 짙은 구름이 밀려들었던 것은 제갈량이 둔갑법을 쓴 덕분이었다. 또 군대를 거둘 때 하늘이 다시 맑아진 것은 육정육갑으로 구름을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승리를 거두고 본체로 돌아온 제갈량은 정문을 참수하고 위수 남쪽을 칠 계획을 논의했다. 제갈량은 매일 위군 진체에 군사를 보내 싸움을 걸었으나 위군은 모든 문을 굳게 닫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지략 해설. 사람은 매우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제대로 알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세상에는 순진해 보이는 강도가 있는가 하면 겉으로는 공손하지만 속으로는 거만한 사람이 있고, 태도는 신중하지만 하는 일은 성실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꼼꼼해 보이지만 실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실해 보이지만 한결같지 않은 사람도 있다. 지혜롭지만 판단 앞에서는 우유부단한 사람, 겉으로는 과감하지만 사실은 아둔한 사람, 진심 어린 태도로 말하지만 행동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 미련해 보이지만 성실한 사람, 과격하지만 실천력이 없는 사람, 강해 보이지만 겁 많은 사람, 엄숙해 보이지만 평범한 사람, 까다로워 보이지만 따뜻한 사람도 있다. 사람은 이렇게 겉모습과 속마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은 대개 위장술에 능하기에 더욱 판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저 좋아만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 사심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일수록 정직을 표방한다. 그러므로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활용.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사소한 기미나 안색만으로도 그 사람을 깊이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열린 눈가기로 예리한 관심을 기울이면 한눈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수 있다. 조진을 화나게 하다. 싸움 없이 적을 물리치는 기술. 누군가를 욕하거나 화나게 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대표적인 심리 공격인데, 이는 제갈량이 탁월하게 구사한 방법이다. 이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 100회 촉구는 조진의 진체를 급습하고 제갈량은 진법을 다투어 사마위를 부끄럽게 하다에 실려있다. 제갈량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기산에 올랐을 때 위연, 진식, 두경, 장이 등은 제갈량의 장막으로 와서 엎드리며 죄를 청했다. 제갈량이 그들에게 물었다. 누구의 잘못으로 군대를 잃었는가? 위연이 말했다. 진식이 호령을 따르지 않고 골짜기 입구로 잠입하는 바람에 대피하고 말았습니다. 얼른 진식이 말했다. 그 일은 위연 장군이 저에게 시킨 것입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위연은 그대를 구해냈는데 어찌하여 그에게 책임을 넘기는가? 분명 그대가 명령을 어긴 것이니 변명할 자격이 없다. 그러고는 진식을 참수하라고 명했다. 제갈량이 위연을 살려둔 것은 훗날 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제갈량이 진식을 참수한 후 장수들을 모아 계책을 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탐꾼이 돌아와 조진이 병상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제갈량은 기뻐하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조진의 병세가 가볍다면 장안으로 돌아갔을 텐데 이제껏 위군이 물러나지 않은 것을 보면 조진의 병이 깊은 모양이요. 그러니 군중에 머물며 군사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이겠지. 투항한 위군을 통해 서신을 전해야겠소. 그리하면 조진은 서신을 읽자마자 화가 나서 죽게 될 것이오. 제갈량은 투항한 위군 장수들을 장막으로 불러놓고 물었다. 너희는 모두 위나라 군사들이라 처자식도 모두 중원에 있지 않느냐? 그러하니 이번에 너희를 모두 풀어주려고 하는데 너희 뜻은 어떠하냐? 위군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조진과 이미 약속해둔 바가 있으니 너희는 내가 써주는 서실을 가지고 가서 조진에게 전하라. 그리하면 크게 상을 받을 것이다. 위군들은 제갈량의 편지를 받고 위군 진체로 달려가 조진에게 전했다. 조진은 겨우 몸을 일으켜 서신을 읽어내려 갔다. 한승상 무향후 제갈량이 대사마 조진에게 쓴다. 무릇 장수는 능히 버리고 취할 줄 알며 부드러움과 강함, 나아감과 물러남, 강함과 약함을 두루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산처럼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음양처럼 헤아리기 어렵고
하늘과 땅처럼 무궁하며 큰 창고와 같이 충실하고 새해와 같이 드넓으며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날 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천문을 통해 가뭄과 장마를 미리 헤아리고 지리에 밝아 그 유불리를 헤아리며 진세를 읽어 싸울 때를 파악하고 적의 장단점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대처럼 배운 바 없는 후배는 위로는 감히 하늘을 거슬러 역적을 도와 낙양에서 나라를 찬탈하고 황제를 칭하고 있으니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대는 야국에서 대피하여 도주하고 진창에서 장마를 만나지 않았는가? 그대의 군은 수륙으로 공경에 빠져 갑옷이며 칼과 창까지 버리고 도망치기에 바빴다. 그대의 도독 사마이가 가슴이 찢어지고 쓸개가 갈라질 듯 괴로워하니 장군은 쥐구멍을 찾아 도망치느라 바빴도다. 도대체 관중의 어르신들은 무슨 낯으로 대할 것이며 승상부의 청당에는 무슨 염치로 오를 것인가? 사관들은 붓을 들어 이 모든 일을 전할 것이며 백성들의 입도 이 모든 일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사마이는 싸우러 나갈 때마다 두려워 떨었으며 조지는 바람소리만 들려도 황망이 달아났다 말하겠지. 우리 촉구는 강하고 말은 늠름하며 대장은 범처럼 사납고 용처럼 날렵하니 진천을 휩쓸면 평지가 될 것이며 위국을 소탕하면 황피한 언덕이 되어버릴 것이다. 서신을 다 읽은 조지는 우라가 치밀어 올라 가슴이 턱 막혔다. 그날 밤 조지는 군중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마이는 조진의 관을 수레에 싣고 낙양으로 보내 장사 지내도록 했다. 지략 해설. 제갈량은 조진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조진은 이기기 좋아하고 오만하며 위나라에 공을 세우고 싶어 했다. 그런데 촉군과 싸우고도 아무런 공을 세우지 못하자 가슴이 답답해진 나머지 병상에 드러눕기에 이른다. 제갈량은 이때가 조진을 죽일 기회라고 여기고 서신 한 통을 써보낸다. 창칼을 휘두르지 않고 조진을 화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과연 세치혀의 위력은 만 명의 적을 상대하고도 남는다. 활용. 심리전이 군사전보다 우위라는 말은 항상 회자되는 명언이다. 칭찬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주무르는 심리전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승패를 결정하는 마케팅 세계에서도 중요한 전략이다. 시장에서의 심리전은 소비자의 복잡하고 다양한 마음을 노려 소비자가 기쁜 마음으로 지갑을 열게 만든다. 주유를 화나게 하다. 상대의 약점을 찌르다. 주유가 명을 받들어 시상으로 돌아가니 노숙은 조조와 싸울 것을 주장하네. 제갈량이 동작부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니 주유가 노기가 폭발하고 마는구나. 격장법, 상대를 자극하여 화나게 하는 방법은 적은 물론 아군과 우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심리 공략법이다. 격장법을 아군에게 쓰는 이유는 아군 장수들에게 적에 대한 반감을 고취시키기 위함이고, 우방에게 쓰는 이유는 대개 공동의 적에 대한 분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갈량이 동호군의 이 계교를 사용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다. 격장법을 적에게 사용하는 목적은 적의 마음을 분노에 휩싸이게 만들어 이성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아군에게 유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격장법은 고대 병법수의 격기, 여기, 노이유지로 표현되는데 이는 각각 아군, 우방, 적군을 대상으로 할 때를 가리킨다. 제갈량은 조식이 지은 동작대부의 내용을 슬쩍 언급하여 주유를 화나게 하는데, 이 이야기는 삼국지 연의 44회 제갈량은 지모로 주유를 화나게 하고 송고는 조조를 물리칠 계책을 정하다에 실려있다. 파양호에서 수군을 훈련시키던 대도독 주유는 조조군이 남하하여 시상 근처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주유와 각별한 사이인 노숙이 자세한 소식을 전하자 주유가 말했다. 저에게 생각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먼저 제갈량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날 밤 노숙은 제갈량에게로 안내하기 전 주유에게 말했다. 지금 조조가 남쪽으로 침략해 오려는 판인데
맞서 싸워야 할지 화친을 해야 할지 주공께서 결정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장군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주유가 대답했다. 조조는 천자의 이름을 빌려 힘을 떨치고 있는지라 그와 더불어 싸우기 힘듭니다. 그의 형세 또한 대단하니 전쟁을 벌이면 질 게 뻔합니다. 차라리 투항하면 위급함을 모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뜻을 정했으니 내일 주공을 뵈면 그리 아를 생각입니다. 노숙은 주유의 말에 놀라 입이 딱 벌어졌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강동의 대업은 3대 때 내려온 것인데 어찌 하루아침에 다른 자에게 내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강동의 많은 백성이 전쟁터로 내몰리면 조조군과 싸우느라 화를 입을 것이 뻔합니다. 그리 되면 모든 원망이 이 몸에게 쏟아지지 않겠소이까? 차라리 투항하는 것이 낫소이다. 두 사람이 그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제갈량이 다가와 지그시 웃었다. 그런 제갈량에게 주유가 물었다. 선생은 어찌 그리 웃으시오? 도덕께서 시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니 딱해서 그럽니다. 도덕께서 생각하시듯 조조에게 투항하면 처자식은 물론 온 백성을 지킬 수 있고 여기에 더해 부귀까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천명에 순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애석할 일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노숙이 버럭 화를 냈다. 선생, 지금 우리 주공께 역적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오? 저에게는 조조에게 인을 헌납하지 않아도 되고 도도께서 직접 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계책이 있습니다. 사자 한 명과 다른 두 사람을 배에 태워 조조에게 보내기만 하면 조조는 즉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물러날 것입니다. 강동에서 두 사람을 보내는 일쯤이야 큰 나무에서 잎 하나를 떼어내는 일이요. 큰 창고에서 좁쌀 하나를 덜어내는 일과 같지 않습니까? 조조는 이 두 사람만 얻으면 기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유가 물었다. 그 두 사람이 대체 누구요? 제가 융중에 있을 때 조조가 장하에 새로이 동작대를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누대에 천하 미인들을 두루 모아놓고 있다더이다. 강동, 교동의 두 딸은 그 미색이 물속에 잠긴 물고기, 땅 위로 내려앉는 기러기 같고 구름 속에 숨은 달, 부끄러워하는 꽃과 같다고 하지요. 본래 여색을 탐하는 조조가 그 말을 듣고는 사해를 평정하여 폐업을 이룬 뒤에 강동의 이교를 얻어 동작대에 두고 만년을 즐긴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으리라고 했다 합니다. 지금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강남으로 쳐들어오는 것도 바로 그 두 미녀를 얻기 위해서이지요. 조조는 이 두 여인만 얻으면 흡족해 하며 군사를 거두고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법녀가 서씨를 바친 계책. 전국시대 월나라 신하 법녀는 서씨를 오나라 왕인 부차에게 바쳤는데 부차는 서씨에게 빠져 국정을 돌보지 않아 나라를 망하게 했다 이기도 하니 전례를 따라 행하심이 어떠할는지요. 주유가 물었다. 조조가 두 여인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걸 증명하실 수 있소? 조조에게 조식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글솜씨가 보통이 아니라 합니다. 그리하여 아비 조조가 조식에게 부를 한 수 지으라 했더니 조식이 동작대부를 지어 바쳤지요. 그 내용을 보면 자기네 가문이 반드시 황제가 되어 이교를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를 외우고 계시오? 문장이 화려하고 아름다워 외우고 있지요. 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갈량은 즉시 동작대부를 읊었다. 한 쌍의 누대를 좌우로 지어 옥룡과 금봉이라 하고 두 명의 규씨를 동남에서 잡아와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주유는 이 대목을 듣더니 크게 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으로 북방을 가리키며 말했다. 늙은 역적놈이 말이 심하구나. 나를 이리 모독하다니. 제갈량이 때를 놓치지 않고 주유에게 말했다. 도도께서는 어찌 그리 화를 내십니까? 지난날 한항조의 천자도 국경을 침범하는 선우에게 공주를 바쳐 화친을 맺었는데 도도께서는 어찌 민가의 여인을 그리 아끼시는 겝니까? 선생이 모르시나 본데 두 교씨는 손책 장군의 부인과 내 아내를 뜻한단 말이오. 제갈량은 그제야 그 사실을 알았다는 듯이 짐짓 난감해했다. 내 그런 줄도 모르고 실언을 했소이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소. 내 그 역적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오.
내일 주공을 찾아뵙고 군사를 일으키시라 말씀드려야겠소. 도도께서 그 뜻을 저버리지만 않으신다면 저도 견마지로를 다하겠소이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서로 연합하여 조조군에 대항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략 해설. 강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주유. 제갈량은 그에게서 콧대 높은 자부심을 보았다. 이에 제갈량은 지략을 동원하여 주유의 성품을 자극함으로써 자신의 의도에 순순히 걸려들게 했다. 주유는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켜 조조가 나를 심하게 모욕한다고 경로하며 저 역적놈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른다. 조조에게 투항할 생각이던 주유는 도리어 제갈량에게 함께 힘을 합쳐 조조를 무찔러 달라고 강구하는 입장이 돼버린다. 여기서 제갈량은 주유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건드린다. 사실 손책의 부인과 주유의 아내가 규씨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동호의 사신으로 온 제갈량이 이 사실을 모를 리는 더더욱 없었다. 그러나 제갈량은 동작대부의 이교를 교묘하게 이교로 바꿈으로써 의도적으로 주유를 격분시킨다. 이로써 주유는 조조를 격파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게 되는 것이다. 제갈량이 정말 고의로 이교를 이교로 바꾸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조조가 실제 호색한이었으므로 그렇게 바꾸어 읊었더라도 결코 억지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조조는 실제로 사욕을 채우려고 자신에게 투항한 장수의 숙부 아내를 취한 적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장수가 일으킨 육수의 난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니 조조가 정말 강동을 평정했다면 규씨자매를 가만히 놔두었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두목의 시에서처럼 동풍이 주랑을 돕지 않았다면 동작대는 봉 깊은 날 이교를 가두었을지도 모르니 제갈량의 계사가 억측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활용. 사람의 내면, 특히 감정은 외부의 객관적인 사물만큼이나 기묘하고 변화무쌍하다. 때로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의도를 돕기도 하고 말이 마음속으로 들어온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한 변화는 보통 서로 원만하지 않은 관계에서 한쪽이 모든 문제를 자신의 판단 기준이나 감정적 기호에 따라 결정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판단 기준이나 감정적 기호가 무엇인지, 또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그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등을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 그런 특성들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그의 감정을 유도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격장법이다. 격장법은 특정 인물의 정서적 충돌을 이용하는 일종의 심리전으로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을 건드릴 때 가장 효과적이다. 특히 상대방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면 최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상대방을 자극하여 화를 돋우는 것은 의도적 차원에서의 자극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극을 받은 상대는 논의사항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방법은 전통적 도덕의 영향이 강하고 개인의 성품과 도덕적 수양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도의나 절개를 논할 때 매우 효과적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도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준을 도덕의 이름으로 자극하면 상대방의 마음 깊숙한 곳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바로 그 도의적 행동을 실현하려고 한다. 이때 도의는 일종의 추진력을 갖게 되어 기본적인 도덕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기꺼이 주도적으로 그 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의적 행동은 항상 거창한 것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일상에서의 자질구레한 일도 도의라는 명분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자극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병력 교체. 신뢰는 용인의 기본. 임금이 신뢰를 잃으면 백성들은 그 어떤 법이나 명령도 따르지 않고 군대 지휘자가 신뢰를 잃으면 군사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게 된다. 제갈량은 자신이 말한 바를 반드시 행함으로써 신뢰를 굳건히 하여 군대를 순조로이 지휘했고 군사들은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마다 최선을 다해 제갈량의 명을 따랐다. 노성 전투에서도 제갈량은 위기를 잘 다스려 대승을 거두었다.
건흥 9년 봄인 2월, 제갈량은 또다시 위나라를 징벌하기 위해 출사를 감행했다. 그러나 촉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사마이가 성만 굳게 지키고 나오지 않자 노성이 주둔해 있던 제갈량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하루는 양이가 장막 안으로 찾아와 아뢰었다. 승상께서는 이전에 100일에 한 번씩 군사들을 교대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곧 그 기한이 다가옵니다. 마침 한중에서도 병사들이 서천을 떠났다는 공문이 왔으니 이제 군사들을 교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는 8만 명 가운데 우선 4만 명을 교대시키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갈량도 양이의 말을 받아들였다. 군령이 그리 정해졌으니 속히 그대로 행하십시오. 군사들은 이 소식을 듣고 각자 분주히 행랑을 꾸렸다. 그때 급보가 날아들었다. 위장 순례가 옹주와 양주의 군사 20만을 이끌고 검각을 치러 떠났고 사마이도 직접 군사를 이끌고 노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촉군 병사들이 놀라 당황하는 가운데 양이가 제갈량에게 말했다. 위군이 진격해오고 있어 형세가 위급합니다. 그러니 먼저 적과 대적한 후에 새로이 군사가 당도하면 그때 교대하는 게 어떨지요. 그러나 제갈량은 단호했다. 아니 됩니다. 장수에게 명을 내리고 군사를 부림에 있어서는 신뢰가 근본인 법. 이전에 내린 군령을 이제와 번복할 수는 없소. 촉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은 속히 돌아가게 하시오. 부모와 처자식 모두가 살인문에 기대어 아들과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지금 당장 어려움에 처했다 해서 그들을 붙들어둘 수는 없소. 제갈량은 떠나야 할 병사들은 오늘 내로 당장 떠나라 명했다. 이 말을 들은 군사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승상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위군을 물리쳐 승상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제갈량이 말했다. 그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어찌 여기 머물겠다고 하는가? 병사들은 하나같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가서 싸우겠다 외쳤다. 그들에게 제갈량이 말했다. 정녕 나와 함께 싸우고 싶은가? 그렇다면 성 밖으로 나가 진체를 세워라. 그런 다음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숨 돌릴 틈도 주지 말고 바로 공격하라. 이것이 바로 멀리서 오느라 피곤한 적을 편히 앉아 상대하는 병법이다. 병사들은 기쁘게 성 밖으로 나가 전열을 가다듬고 적이 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멀리서 오는 위군이 보였다. 과연 먼 길을 오느라 사람과 말 모두가 지친 상태였다. 이들은 진체를 세우고 잠시 쉬고 싶어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곧바로 촉군이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촉군의 저돌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위군의 시체가 들판에 질비했고 그들의 피가 개울가득히 흘러내렸다. 촉군의 대승이었다. 지략 해설. 사람은 신뢰가 없으면 제대로 설 수 없다. 내가 신뢰를 지키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만 나에게 신뢰가 없다면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한 나라의 지도자, 군대의 지휘관도 마찬가지다. 군령으로 군사를 교체하기로 했다면 제때 군사를 교체하는 것이 용병의 법도이다. 그러나 20만 명의 적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고작 8만 명에 불과한 촉군 중 절반이 고향으로 빠져나가면 적을 제대로 상대할 수 없을 게 분명했다. 그러나 제갈량은 신뢰를 근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병력 교체를 강행한다. 병력 교체를 잠시 늦추고자 하는 양이의 주장은 일상적인 계책이지만 제때 병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제갈량의 생각은 탁월한 계책이다. 이미 병력 교체 시기는 다가왔고 교체될 병사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도 내린 후였다. 그렇다면 교체될 병사들의 마음은 이미 고향에 돌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병사들을 억지로 성에 머무르게 하면 적과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아예 귀향을 재촉하는 편이 신뢰도 굳건히 할 수 있고
병사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길이 된다. 병사들은 신뢰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지휘관을 보며 이왕 고향에 돌아가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기꺼이 적을 물리치고자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다. 제갈량은 병사들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고 귀향을 명한 것인데 그의 용인술은 참으로 탁월하다고 하겠다. 활용. 사람은 마땅히 신뢰로 처신하고 성실과 신의로 주위 사람들과 교유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과 같은 신뢰를 주고받으며 불필요한 의심과 화를 피할 수 있다. 성실과 신의는 이 세상의 보화와도 같다. 신뢰는 입신과 입국의 근본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요 소통의 길이다. 신뢰가 처세의 근본임을 안다면 일상생활에서도 신뢰를 지키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것이다. 자신 먼저 신뢰를 지킬 때 타인도 신뢰할 수 있다. 말 한마디를 천금처럼 여기고 그대로 지킬 때 하는 일이 날로 번창할 수 있다. 신의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한 바를 책임있게 수행한다는 뜻이다. 사람은 신의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다라는 말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잘 늘어놓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게 된다는 뜻이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물론 자신의 명예도 크게 훼손시킨다. 물론 다른 사람의 부탁을 성심성의껏 들어주려는 태도가 바람직하지만 자기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까지 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법과 사귐에 신실했는가를 물었고 묵자 또한 말이 믿음직스럽지 못한 사람은 행동 또한 열매가 없다고 했다.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같은 격언 역시 신뢰를 강조하고 있다. 경박한 세태 속에서 마음이 없는 말을 자주 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여 신뢰를 잃으면 다른 사람의 반감, 심지어 원한을 사서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600리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6리라고 말을 바꾸며 초나라를 속인 장의를 닮아서는 안 될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제갈량의 지혜를 읽어야 할 때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